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봉호입니다. 바야흐로 암의 홍수 시대가 됐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거의 50%가 암 환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가장 진단 쪽에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암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 1위인 암이 어떤 암이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장암? 예, 참고로 암 발생률이 아니라 암으로 인한 사망률 1위는 폐암이고요. 여자분들은 간암, 남자는 위암, 2위가 위암이고 네 번째 공통으로 대장암이에요. 그런데 사망률하고는 관계가 없는 암이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암이죠? 갑상선암이에요. 갑상선암은 사망 10년 생존율이 9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갑상선암으로 사망할 확률이나 위경련으로 사망할 확률이나 거의 비슷한 술 먹고 위경련으로 사망할 확률이 거의 비슷한데, 이 갑상선암에 대한 공포감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조장이 돼가지고, 사실은 모르는 분들은 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 부위는 종양이 잘 생기는 부위예요. 왜 그러냐면 갑상선 세포 자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줄기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세포가 계속 죽고 살고를 반복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불량품이 갑상선 암인데요. 그게 이제 양성종양이냐 악성종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악성종양이 될 악성종양일 확률이 불과 1% 미만이더라. 1% 미만이면요, 확률이 없는 거예요. 100명에 하나, 1000에 10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그 악성인지 양성인지는 그렇게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 일률적으로 림파라든지 다른 성대 이런 쪽으로 가슴 유방 이런 쪽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수술을 강행을 하게 되는데요. 갑상선이라고 하는 부위가 대단히 중요한 부위예요. 여러분들이 갑상선이 원래 나비처럼 이렇게 여기 남자들 목젖 있잖아요. 바로 밑에 부분에 이렇게 목 연골 밑에 보면은 제가 지금 만진 부위 여기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성을 이루고 있는 말랑말랑한 조직이에요. 근데 이 조직에서 뭐가 나오냐면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그 갑상선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10조 개의 세포에 다 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갑상선을 잘라내면은 에너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몸이 항상 힘이 없고 체력이 저하되고 무기력증에다가 몸에 열이 나지를 않아요. 몸에 열이 안 나니까 항상 춥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몸에 암세포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조직을 갑상선 설령 암이라도 그 암이 고약한 암, 사나운 암, 진행성 악성암이 될 확률은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수술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자연요법으로도 충분히 그것들을 이게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수술을 결정하지 말고 한 3개월 정도 확실하고 안전한 자연요법, 면역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갑상선 암은 특히 더 그렇다는 거예요. 폐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실제 5년 생존율이 췌장암은 0.5%예요. 0.5%면
몇 명이에요? 1000명에 5명 골이니까 거의 다 대부분 죽는다고 보면 되고, 폐암도 5년 생존율이 7%밖에 되지 않아요. 5%에서 7%인데, 그러면 5년 뒤에 보면 5명 정도밖에 안 살아있는 거죠. 100명 중에. 그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전체적인 암의 사망률은 전체 암, 갑상선암을 빼고, 갑상선암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암의 생존율이 엄청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겠죠? 갑상선암에 걸리면 5년 무조건 넘게 사니까 갑상선암 환자도 많고, 그러니까 갑자기 전체 암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갑자기 50%가 돼버렸어요. 갑상선암 때문에. 근데 실제 7%에서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응? 타 암 같은 경우에 5년 생존율이 7%에서 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암에 대한 어떤 암이 획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항암제가 발견이 됐고 수술요법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암의 치료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수술요법, 비치료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술 않고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생활 습관만 바꾸고 그대로 놔뒀을 때 오히려 암 환자의 수명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보고가 캐나다나 미국의 자연치유학회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암을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 갑상선암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폐암이나 위암 환자들 이렇게 많이 생길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트레스하고 독소 때문이다. 우리가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대장암이나 위암이나 폐암 환자가 지금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암 환자가 늘어난 것은 환경오염, 그리고 경쟁사회에서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외로움들이 우리 몸을 많이 이렇게 암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독소와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소와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유해산소로 변하는데요. 이 유해산소는 활성산소, 블랙 옥시겐, 나쁜 산소, 프리 옥시겐, 프리라디칼, 유리기, 자유기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산소는 생명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 유계이족, 즉 이제 그 원소족에서 유계이족에 속하는데요. 요게 이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 몸은 근육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 심장 근육이죠.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심장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서 죽는 병이 바로 심근경색이에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병은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 이 산소는 주로 입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야 돼요. 폐에서 혈관을 통해서 우리 온몸에 12만 4천 킬로 정도 되는 이런 혈관에, 어마어마한 혈관을 통해서, 모서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요. 그 산소가, 그처럼 중요한 산소가 4분만 없어도 우리 몸이 완전히 죽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중요한 산소가 이 전자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나게 되면, 근데 여기서의 전자라고 하는 에너지는 아주 활동성이 강한 에너지인데요. 외톨이 전자예요. 전자가 2개가 들어가면 공격성이 없는데, 이렇게 전자가 딸랑 하나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산소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유해산소를 만드는 일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전자가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 장소가 어딘가 보면, 이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우리 세포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그 떨어져 나오는 그런 그 과정이 호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호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전자가 많이 떨어져 나오겠죠. 그럼 그 떨어져 나온 전자가 산소하고 붙어가지고 우리 몸을 파괴시키는 유해산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적게 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죠. 호흡을 적게 하고 산소 양을 최소한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움직일 정도로만 넣어줘야지, 과도하게 산소를 넣어주게 되면 그 과도한 산소에 의해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가 유해산소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노화가 빨리 옵니다. 네? 운동선수들, 이 바디빌더 선수들도 노화가 빨리 오고, 마라톤 선수들, 축구 선수들, 다 노화가 빨라요. 그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노화가 그렇게 빠른 이유가 뭐냐면, 이 호흡이, 호흡이 너무, 호흡을 많이 한 결과로서 유해산소가 많이 이렇게 나와서, 세포를 파괴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유해산소를 적게 만드는 것이 수명을 늘리는 아주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해산소가 몸에 많아지면 만성질병의 원인이다. 암과 염증, 아토피, 류머티즘 이런 게 있는데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이 자연요법으로 질병을 치유한 어떤 그 케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약을 48가지 약을 먹을 분이 있어요. 48개 약을 하루에. 48개면 배가 부릅니다. 그것도 알약도 다 크기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위장약. 응? 그다음에 그렇죠. 위장약만 해도 한 5개 되는 것 같아요. 당뇨약, 혈압약, 관절염약, 갑상선, 뭐, 하여튼 너무나 많은 약을 먹고 있던 분이 갑자기 그 당시에 그분이 대장암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쫙 짜줬는데요. 대장암이 어쨌든 좋아졌습니다. 대장암이 그때 뭐 완치가 100% 된 건 아니었지만 한 6개월 정도 후에 대장암 크기도 줄어들고 변도 잘 보게 되고 좋아졌는데 더 신기한 것은 약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연요법 프로그램을 짜줬는데 그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세포가 건강해진 거죠. 이게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자랄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최근에 병원을 보면은 뭐 내과, 뭐 소아과, 정형외과, 뭐 내분비내과, 심혈관, 심혈관 내과, 심혈관 내과 뭐 이렇게 막 나눠져 있죠. 순환기 내과 나눠져 있는데 실제 자연의학에서는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예? 면역을 쓸 거냐, 혈류를 쓸 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면역과 혈류를 같이 쓸 거냐, 해독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 면역, 혈류, 해독을 같이 할 거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혈류, 해독 이 세 가지를 같이 써줘버리면 어떤 질병도 다 순식간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저기 저랑 상담했던 분이 있는데 한 3개월 전에 아직 완치된 건 아닌데요. 3개월 전에 후두암으로 오셨어요. 3개월 전에 후두암으로 오셨는데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분이 후두암이 왜 생겼을까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역학 조사를 해봤더니 임플란트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받고 나서 콩알만하게 여기 생겼는데 이 점점 커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임플란트의 어떤 독성이 그 주변의 세포를 암화시킬 수도 있어요.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플란트를 이미 한 상태고 악성 후두암으로 저희가 임파선까지 다 전이가 됐고 성대까지 다 전이가 돼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방사선 치료밖에 없다. 사실은 근데 방사선 치료라는 게 그거 치료 받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가 암을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더 커져버리면 숨이 막혀 죽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숨구멍이니까.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자연요법을 제가 프로그램을 쫙 짜는데 정말 잘 열심히 관장요법, 그 다음에 뭐 금기상 다 열심히 실천하셔가지고 오늘 보니까 한 60~70%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지고 없어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른 부위에 비해서 굉장히 힘든 케이스인데,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임플란트 그것들을 빼라. 네? 그게 우리가 임플란트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삶의 질은 높였는데 암이 생기는 것,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임플란트를 빼고 오히려 틀니로 이렇게 쓰는 게 낫다. 조금 귀찮더라도 그게 훨씬 낫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연초에 그렇게 하시기로 했는데요. 하여튼 왜 이게 없어지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면역력은 우리 몸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는 자그마한 독소에 의해서도 죽을 수가 있고, 면역력이 강하면 우리는 어떤 암세포나 세균이 들어와도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결국에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백혈구다라고 하는 거죠. 백혈구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백혈구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세균을 죽이는 백혈구,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백혈구, 그다음에 암세포를 죽이는 백혈구, 이렇게 세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균을 죽이는 백혈구를 우리가 과립구라고 그래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백혈구를 림프구라고 합니다. 혹시 T림프구, B림프구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이제 T와 B, 예. 뭐 티머스 해가지고 흉선을 따서 T림프구인데, 이 T림프구는 그냥 지가 가서 바로 죽이는 거예요. 가서 바로 바이러스를 보고 그냥 가서 그냥 바로 거기서 때려 죽이는 거고, B림프구는 지가 안 갑니다. 지가 안 가고 항체를 풀어요. 네? 지가 직접 이동하지 않고 항체 들어보셨죠? 네. 자기가 직접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항체라고 하는 총알을 내보내서 그 총알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이 어느 게 좀 더 정교해요. B림프가 좀 더 정교하죠? 이렇게 빵 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쓰는 거고, 요것은 자기가 직접 가서 몽둥이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과정이 바이러스고, 이 과립구는요, 세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 새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굴이 먹어요. 얼굴이 막 부석부석하고 얼굴에 종기 같은 게 나 있죠? 날 새면 꼭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을 새면 세균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면 이렇게 여드름 나고 종기 나고 그러면 병원에 가면 세균입니다 하죠? 세균이 아니에요. 세균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날을 새잖아요? 날을 새면은 과립구가 많아져요. 자, 날을 새게 되면 과립구가 많아져요. 세균은 그대로 있죠? 세균은 그대로 있습니다. 세균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과립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경찰관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세균을 잡는 이 경찰관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경찰관이 너무 많아도 안 되죠? 너무 많아도 이 사회가 안정화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경찰들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얘가 너무 할 일이 없고 너무 많으니까 아예 눈에 보이는 세균들은 다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죄 없는 세균들이에요. 원래 세균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많아지니까 얘네들이 세균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다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사냐면 피부에 많이 삽니다. 상피 조직이, 암이 다 상피에 생기죠? 암이 다 상피에 생깁니다. 우리가 상피암이라고 합니다. 상피암이 95%예요. 응? 고형암이라고 들어보셨죠? 고형암이 상피암인데 대부분 다 이 상피, 껍질에서 주로 암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과립구라는 애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잤거나 하면 과립구가 막 올라갑니다. 예? 얘가 상피 조직에 있는 세균이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90조.
우리 몸은 10조밖에 안 되는데 세균을 다 합쳐놓고 봤더니 90조 말이죠. 우리 몸의 세포보다 훨씬 많죠? 이 세균들이 다 구강상피, 예? 유방상피, 간상피, 폐상피, 피부상피, 상피자 있는 여기에 자궁상피 이런 쪽에 세균들이 득실득실해요. 근데 그 세균들은 우리랑 공생을 하고 있는 좋은 균들인데 가가지고 이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얘들 다 잡아버리는 거죠. 잡을 때 뭘로 잡아요? 몽둥이로 잡죠. 근데 이 몽둥이를 쓰는데 이 과립구가 어떤 몽둥이를 쓰는가 봤더니 과립구 자체 내에서 유해산소를 뿜어내는 거예요. 화염방사기라고 하지. 화염방사기로 막 세균을 지지니까 이 세균만 타는 게 아니죠. 옆에 뭐가 타요? 그리고 자기 상피도 타는 거예요. 그죠? 자기 상피가 타는 이 병이 염증이에요. 네? 세균이 죽을 때 옆에 자기 상피가 타는 것도 염증이에요. 이걸 좀 더 많이 태우면 궤양이 되겠죠? 더 많이 태우면 뭐가 돼요?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과립구가 암의 발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과립구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과립구가 새벽 2시 기준, 아니, 오후 2시 기준으로, 우리가 림프구의 비율이 35%, 과립구가 60%, 오후 2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요렇게만 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근데 암에 걸리는 사람들 보니까 60%가 넘어요. 네? 과립구가 60% 넘으니까 상대적으로 림프구는 작아지지. 네? 요렇게 해서 암에 걸리는데, 그래서 이 과립구가 주로 많이 생기는 과립구가 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를 봤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있죠. 잠을 못 잔다든지, 응? 네, 고민이 많다든지 이럴 때 과립구가 많아지더라. 그래서 요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상피에 있는 세균을 화염방사기로 유해산소가 나오는 화염방사기로 지지다 보니까 이렇게 암이 많이 발생.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날 새고 하면 여기 부스럼 같은 거 생긴 게 이게 다 화염방사기로 화상 입은 거예요. 이게 염증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세균이 죽은 게 세균이 염증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뭐가 일으켰어요? 그렇죠. 과립구가 우리 몸에 있는 내 세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게 죄도 없는 세균들을 공격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딱 가잖아요. 이렇게 여드름 났을 때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세균성 여드름입니다 하면서 항생제 처방해주죠. 대부분 다 항생제 처방해줍니다. 항생제 처방해줘야 여기다 막 바르죠. 바르면 세균들 어떻게 돼요? 다 죽죠. 세균이 죽으면은 거기에 그 과립구가 세균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순간에는 염증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피부 자체의 면역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더 큰 피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균과 공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우리가 그 이태리 타올로 피부를 팍팍 깨끗해야 돼요. 시원하게 문지른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생활동을 하는 이 바이오 박테리아가 있어요. 바이오 이 박테리아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교감을 하고 공생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암도 예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유해산소가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도 많이 생기지만 과립구가 내뿜는 것도 유해산소다. 여기서 암이 생길 수도 있다. 어쨌든 유해산소는 나쁜 겁니다. 나쁜 거예요. 유해산소가 발생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호흡을 하면 유해산소가 발생하는데 정상인의 경우 약 한 2% 정도 전체 산소 소비량의 2% 정도가 유해산소로 바뀐다. 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유해산소는 우리 몸의 잡균을 죽인다든지
신진대사와 분열에 꼭 필요한 유해산소 양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아까처럼 스트레스와 독소에 너무 노출되게 되면 유해산소가 대량 발생하게 돼요. 그 유해산소가 과립구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되게 되면 우리 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데 조물주께서 우리가 이 어린 나이에 죽지 말라고, 세포가 파괴되지 말라고 항산화 효소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유해산소를 해독시키는 효소를 우리한테 줬는데 3개의 효소를 줬습니다. 하나는 슈퍼옥사이드 디뮤스테이스라고 SOD라는 효소고, 하나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고, 하나는 GPX라고 하는 글루타치온 퍼옥시데이스라고 하는 효소 3가지를 줬는데 그 효소 3가지는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효소는 다 우리 몸속에 다 있어서 우리 몸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40이 되면, 40줄이 되면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나오는 항산화 효소의 수치가 떨어지니까 그 세포가 산화가 쉽게 되겠죠. 그 세포가 산화되는 병이 바로 염증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불임증이 많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30대 초반에 이 부부가 불임에 걸린 부부가 35%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35%면요, 거기야 뭐 요즘에 아이도 잘 안 낳으려고 하니까 그런 태도도 거기에 관여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아이를 낳고 싶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런 그 수태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정신적인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제 정신적인 거야 뭐 한 몇 프로 차지하지 않겠지만 몸이 산화되고 있다는 거죠. 젊은 부부들의 몸이 산화되고 있다. 무엇에 의해서요? 유해산소에 의해서 산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항산화 효소가 젊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응? 항산화 효소가.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그 항산화 효소가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유해산소를 해독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유해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 불임증이 걸리게 되는데요. 자연요법으로 이 불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다른 건 다 정상이에요. 난자도 정상, 정자도 정상. 숫자도 대부분 정상인데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 자연요법을 하면 거의 대부분 치료가 임신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네, 검은 색깔이 빨간 색깔로 바뀌는 걸 우리가 산화라고 하죠. 세포가 빨갛게 변해버렸어요. 이게 산화고, 이 빨갛게 변했는데 이걸 염증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막이에요, 막. 세포막이 산화되는 걸 염증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된 상태에서는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 요게 병원에서는 아무리 검사해도 이 세포가 산화되는지 아닌지 안 나오죠. 네, 안 나옵니다. 막 산화하기 때문에 안 나. 이게 요렇게, 이게 뭐예요, 그럼? 정자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 정자가, 이 남자 배우자가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인스턴트 먹고, 스트레스 받고, 환경오염으로, 환경호르몬으로 완전히 찌들려져 있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몸에서 유해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포막이 산화된 거예요. 이 산화된 상태에서는 난자를 향해 달려갈 힘이, 그런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상태에서는 불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미경으로 찍어보면 정자가 분명히 움직여요.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난자의 어떤 난자로 향한 수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 세포막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그런 의지가 생기지가 않는다. 응? 그래서 우리가 자연요법이라는 것은 이런 빨간색 상태를 다시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검은색 상태로 바꿔주는 게 이게 치유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산화된 상태를 다시 복구시켜준다. 복구시켜주려면 상식적으로 이 막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됐으니까 검은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 빨간색으로 산화된 이 막을 우리가 세포막이 산화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불포화 지방, 과산화 지질 또는 산화된 불포화 지방산, 산화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안 됩니다. 즉, 이 정자 세포막에 있는 산화된 불포화 지방산을 무산화 불포화 지방산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교체만 되면 이 정자는 난자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수정이 가능하게 하는데, 이렇게 빨간색 세포막을 건강한 세포막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세포복구요법이고요. 제가 저희 자연요법에서 쓰는 세포건강요법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치료 방법에 들어가는 방법들이 뭐 C3G라든지 노유파라든지 이렇게 DNA를 핵산을 써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을 씁니다. 어쨌든 이런 불임 치료도 하나의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불임도 염증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화를 시키는 것들이 유해산소에서 산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유해산소는 눈에 스트레스, 즉 화가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느끼죠. 느낀다는 것은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고 파동의 형태로 나의 몸속에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파도, 눈에 안 보이죠. 와이파이도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분명히 그런 전자파들이 우리 세포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산소를 다 유해산소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고민, 불안, 공포, 분노, 핑계, 망상, 과로, 불면, 전자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에 파고들면 우리 몸속에 있는 산소를 유해산소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우리 몸을 파괴시키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독소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대부분 눈에 보이고 외부에서 섭취됩니다. 중금속, 간 유독물질. 이거 이제 간이 앞에 빠지는데요. 간 유독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간을 파괴시키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네, 간을 파괴시키는 물질입니다. 즉 약물, 알코올, 흡연, 농약, 식품 첨가물, 기름이 간을 파괴시킵니다. 네? 기름, 여러분들이 드시는 모든 식용유는 오늘부터 질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에 있는 식용유를 절대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있는 식용유는 과산화, 지질, 산화불포화 지방산. 불임 환자가 나는 아이를 꼭 낳고 싶은데 아이를 못 낳는 이런 젊은 30대 부부들이 꼭 좋아하는 걸 봤더니 저녁 때 간식으로 튀김을 먹습니다. 응? 튀김을 먹고 치킨을 먹고 이런 상태에서는 복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일어납니다. 응?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기름은 염증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름을 볼 때 단지 우리가 그 음식 재료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다 세포막을 산화된 세포막으로 만들어서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염증성 질환, 모든 퇴행성 질환의 약 90%가 잘못된 기름 섭취에서 온다라고 하는 놀라운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기름은 아주 조심해서 섭취해야 되고, 설령 만일의 기름을 꼭 먹어야 되는 날이 있죠. 어떤 사회적인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치킨을 좀 먹어야 될 경우가 있고 기름을 튀김 종류를 먹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해독제를 드셔야 됩니다. 예. 이거 해독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해산소를 이 과산화 지질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해독제를 반드시 먹기 전입니다. 해독제는 먹은 다음엔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세포가 파괴된 다음에는 회복시키는 건 10배, 20배 힘들어요. 저희가 이번에 특허를 한림대학교 한상진 교수님하고 저하고 해서 이번에 공동으로 과제를 해서 이번에 그 알코올, 술 있잖아요. 실제 이 C3G를 먹으면 다음날 숙취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술을 못 먹던 사람도 술을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다음날 숙취가 없으니까 술값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먹으니까 사실은 잠도 잘 못 자겠지. 그런 피로감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뭐 이건 여담이니까, 이건 절대 실천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이걸 소주를 4병을 먹고, 이거 C3G 먹고, 소주를 4병 먹고, 가다가 걸렸는데 풀었더니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4병을 먹고, 또 다음날 또 걸렸더니 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좀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자금을 투자해서 실험을 했어요. 실제 왜 그런가 봤더니,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힘이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뛰어납니다. 그런데,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힘만 뛰어난 게 아니고, 위가 헐잖아요. 술 먹으면. 근데 C3G를 먹고 요거 술을 먹으면 위가 헐지를 않아요. 위가 헐지를 않고 항산화 효소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라고는 이런 이 활성산소, 유해산소를 제거시키는 효소도 많이 나오게 만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쥐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알코올을 먹인 다음에 C3G를 먹였을 때하고 먹이 전에 먹였을 때하고 효과 차이가 앞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응? 그러니까 항상 술 드시기 전에,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게 독이죠. 독이에요, 독.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술은 대부분 약이 아니고 독으로 쓰니까 술이나 튀김도 독이에요. 응? 술이나 튀김 같은 이런 독을 먹기 전에 항상 먹기 1분이라도 전에 먼저 먹으면 손상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고 나서 1시간이라든지 2시간 후에 먹게 되면 반드시 어느 정도는 손상이 온다는 거죠.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사전 해독이 중요하다. 사후 해독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뭐 참고로 저희가 이것도 쥐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한테 실험을 못하고 쥐한테 하는 이유는 일단 쥐의 그 구조가, DNA 구조가 인체 유전자하고 90%가 닮았어요. 그리고 원숭이는 99%지만 쥐는 90% 이상이 닮았고, 일단 쥐가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일단 해부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쥐를 한 번 실험하면 700마리 정도를 잡습니다. 근데 한 마리의 쥐가 한 2만 원 정도 해요. 싸지 않아요. 700마리면은 700마리면 얼마예요? 응? 그것도 굉장히 비싸죠. 쥐값만 아마 1,400만 이렇게 나와, 쥐값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쥐 실험 하잖아요. 그러면은 밤마다 꿈속에 쥐들이 나타나서 막 제 발가락 끝부터 해가지고 딱 갉아먹는 꿈을 저만 꾸는 게 아니고 실제 실험하는 사람들은 다 꿔요. 그래서 이제 유령제를 지내고 유령제를 지내면 진짜 신기하게도 안 나타나요. 쥐들이 진짜 잔인해요. 제가 이제 전에 여름에 학부 때 여름에 쥐를 놓고 그냥 갔어요. 먹이를 안 주고 3마리를 케이지에다 놓고 레트라고 좀 큰 쥐였거든요.
마우스라고 생쥐 여기 있고 레프트라고 좀 큰 쥐가 있는데 봤더니 한 마리만 있는 거예요. 꼬리 2개하고 하나만 있는데 한 마리만 있는 거예요. 밥을 안 주고 갔어요. 야, 이 쥐들이 그런 어떤 강인한 생명력 본능이 있더라고요. 꼬리는 안 먹더라고요. 이렇게. 하여튼 좀 그런 걸 막 보니까요. 꿈속에서 막 나타나는데요. 하여튼 저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주위에. 근데 이제 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우리가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뭐 마루타 실험할 때는 이 약품을 썼는데요. 이게 STZ라고 하는 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트랩토조토신이라고 하는 약인데 발음이 좀 그래서 그 약인데 이 약을 주사를 쫙 하면 췌장 있죠, 췌장만 녹습니다. 췌장에 인슐린 나오는 그 샘이 있는데 베타세포라고 하는 베타세포 랑게란스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샘이 녹아버려요. 샘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이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이 주사를 딱 맞추고 나서 24시간 후에 혈당이 1000 정도가 나옵니다. 쥐가. 이게 사람이랑 똑같아요. 쥐도 혈당이 100이 정상이고요. 사람도 100이 정상이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쥐가 1000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람이 주사를 맞아도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1000이 나온다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쥐는 수명이 짧으니까 쥐는 이 주사를 맞추고 나서 보름 내에 다 죽습니다. 네? 그럼 사람은 얼마 정도 있다 죽겠어요? 쥐가 수명이 2년이니까 사람은 한 60년 산다고 보면 30배죠? 그럼 30을 곱하면 그렇죠. 그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확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100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많이 살아봤자 1년 2개월 살고 조금 살고 어쨌든 쥐가 죽을 때의 모습은 체중이 50% 빠져버립니다. 240g 됐던 이 쥐가 120g으로 체중이 보름 만에 쫙 빠지고 눈이 하얗게 됩니다. 눈이 하얗게 되고 장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을 못 움직입니다. 몸을 못 움직여요. 아주 비참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 사람도 당뇨 합병증의 마지막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다리를 절단한다든지, 망막증, 백내장으로 눈이 안 보인다든지, 몸이 쫙 마른다든지, 어쨌든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진짜 몰골이 사나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아주 주의가 중요한 실험을 했어요. 이 주사를 맞추기 전에 C3G를 딱 한 방울 먹였습니다. 한 방울, 쥐한테 한 방울. 사람한테 한 방울이니까 쥐한테는 한 30방울 정도 되겠죠. 1mm 먹였어요, 1mm. 쥐한테 1mm 주사로, 그것도 입에다가 쭉 쳐넣어가지고 주사로 딱 먹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안 죽는 거예요. 딱 한 번 먹였는데. 안 죽어요. 안 죽을 뿐만 아니라 혈당이 15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까지 같이 갔다가 1000까지 같이 갑니다. 어쨌든 그 사전에 먹였어요. 같이 갔다가 뚝 보름 사이에 150까지 떨어지고 체중 변화 전혀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또 이 주사를 맞춘 다음에 한 방울을 하루 지나서 한 방울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반절이 죽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독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직전에 넣어줘야지 해독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분들, 당뇨의 유전적인 부분이 있는 분들은 매일 아침 눈 뜨고 나서 우리가 혈당 올라가기 전에 혈당은 언제 올라갑니까? 식후에 올라가요? 아이고, 아직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혈당은요, 3가지 경우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는 췌장이 막힌 경우에, 췌장에 인슐린 나오는 게 막힌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육세포에 인슐린이 들어가는 수용체라고 있어요. 그 인슐린 수용체가 막힌 경우에, 인슐린이 나오는 문이 막히거나, 인슐린이 들어가는 문이 막힌 경우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뭐냐면 포도당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열받을 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전화에다 대고 너 빨리 돈 갚아라. 안 갚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갈등의 문제들로 상당히 열받는 경우에 혈당을 재보면요. 100이었던 사람이 300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혈당이 쭉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면서는 전화 받을 일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바깥에 어쨌든 눈 뜨고 나서는 모든 게 다 스트레스예요. 그때부터 우리 혈당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C3G를 먹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 보기 전에 먹어야 돼요. 일단 사람들 봤다 하면 내 췌장이 막히고 인슐린 들어가는 수용체가 막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 전에 이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제가 해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봤을 때부터는 해독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독이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말고요. 만나기 싫은 사람, 듣기 싫은 사람 보게 되잖아요. 응?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실험을 저희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술과 STZ라고 하는 강력한 독소죠. 이렇게 독소에 대한 우리가 어떤 해독 능력을 실험한 사실인데 사후 약방문이라고 사후 해독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큰 효과가 없어요. 항상 사전에 해야 되는데 언제 하냐면 눈 뜨고 나서 바로 해야 된다. 눈 감기 전에 해독약 먹는 사람처럼 그건 해독약이 아니죠. 눈을 감을 때는요 해독약을 먹으면 안 돼요. 성장제를 먹어야 됩니다. 세포가 내 몸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을 먹어야 되고 눈 뜨고 나서는 해독제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해독하고 저녁에는 복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아야 될 것이다. 유해산소의 발생 원인은 방사선, 자외선, 호흡, 염증, 대기오염, 흡연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방사선 중에 제일 나쁜 것은 CT 촬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이 방사선이 우리 근처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장 무서운 그리고 가장 양이 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T 촬영인데요. 엑스레이는 무서워서 못 찍겠다고 하시면서요. 엑스레이는 몸이 안 좋아. 하면서 치과에서 엑스레이 찍고 나서 몸이 많이 나빠진 것 같은데 몸을 좀 보호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몇 방 찍었습니까? 했더니 여기저기 임플란트 한다고 쭉 찍었는데 한 6방 정도 찍은 모양이에요. 그래 놓고 몸이 좀 약해진 것 같다고 보약을 이렇게 먹는 분이 CT 촬영을 딱 하고 와서 너 아무 이상도 없다 그러고 왔습니다. CT 촬영을 보통 하게 되면요 60mSv 정도를 하는데 60mSv 정도 되면 엑스레이 6만 장 찍은 겁니다. 엑스레이 6만 장 찍고 와놓고 아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CT 촬영 한 번에 엑스레이 한 1000장 정도의 방사선이 이렇게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은 여기 이제 DNA 데미지, 세포 해계에 DNA 손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암의 원인이 됩니다. 유해산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대에서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지만 2%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세포를 파괴시키는 물질로 작용해서 암과 만성질환을 유발한다. 유해산소의 종류는 이렇게 슈퍼옥사이드 이온, 과산화수소, 하이드록시 라디칼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좀 제가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산소가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하나 얻죠. 그 다음에 이 전자를 하나 얻은 이 유해산소가 얘는 자기가 산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계속 환원이 되고 남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양잿물이 되는데요. 요게 말하자면은 산소가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이렇게 유해산소, 이게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유해산소 첫 번째고요. 요게 우리 몸속에서 과산화수소로 바뀝니다. 이 과산화수소로 바뀌는 이 과정은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근데 이 노화가, 우리 몸에 노화가, 많이 된 상태에서 이게 빨리 일어나서, 여기 이제 과산화수소수는 요건 염증을 유발하지만, 이 과산화수소, 소독약은 우리 몸에서 궤양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산화수소가 구리하고 철분이 있어요. 근데 이 구리하고 철분 섭취를 너무나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양잿물이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응? 그러니까 보통 이 구리하고 이 철분이 어디에 축적이 많이 되는가 봤더니 뇌에 축적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 구리하고 철분이 뇌에 축적이 많이 된 사람들은 뇌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뇌종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리하고 철분이 뇌에 많게 되면 뇌에 뭐가 많이 생깁니까? 양잿물이 많이 생겨요. 뇌에 양잿물이 생긴다는 것은 뇌세포가 다 산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철분제를 복용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머리가 어지럽다고 빈혈 수치가 높다라고 해서 철분제 복용하는 것은 좋지 못해요. 철분만 부족한 게 아니고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그 헤모글로빈 자체를 보충해 줘야지 우리가 철분 자체가 부족한 빈혈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영양 결핍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잿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건 암을 많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요렇게 여기까지 하이드록실 라디칼, 과다한 구리와 철분이 만드는 3차 유해산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중황산소, 과산화 지질 라디칼이 있는데, 요거 과산화 지질 라디칼이 바로 우리가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름도 바로 암을 유발시킬 정도로 강력한 유해산소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게 나오는데요. 산소가 슈퍼옥사이드용이 되고, 요게 과산화수소, 하이드록실 라디칼, 지질 과산화 라디칼이 돼서 이 두 종류의 주종류의 유해산소는 바로 종양을 유발시키고, 요건 염증, 요건 궤양을 유발시킵니다. 유해산소는 질병의 원인이자 악화물질이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질병이 있는 분들이 악화되는 걸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은 유해산소를 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신체 방어 시스템은 이렇게 우리가 항산화 요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물주께서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D, 카탈라이제, 글루타치온 페옥시데이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항산화 요소를 줬는데, 요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나 만성질환 환자들의 이 항산화 효소 수치를 재보면 일반 정상적인 암에 안 걸린 사람들에 비해서 50% 미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이유가 항산화 효소가 부족해서 암에 걸릴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암을 예방하고 지금 또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몸의 항산화 효소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겁니다. 망가진 항산화 효소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해주지 않으면 암은 더 악화될 거고, 암은 언제든지 우리 몸에 다시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망가져버린 항산화 효소 시스템을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넣어줘야겠죠. 원자재를 쭉 넣어줘야 됩니다. 그 원자재를 자연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원자재 중에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 원자재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해산소는 아니지만 유해산소를 만드는 물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중금속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중금속, 약물, 농약을 제거시켜주는 해독 아미노산의 이름이 바로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높으면 중금속이나 약물이나 농약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글루타치온이 이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단백질에 원료가 된다는 건데 실제 단백질이 되지는 않고요. 이 글루타치온이 뭘로 되어 있는가 봤더니 유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황이라고 하는 이런 그 원소를 우리 몸에 넣어주면은 글루타치온 농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우리 유해산소를 만드는 많은 이런 그 물질들을 해독시킬 수가 있다. 어느 정도를 넣어줘야 되느냐? 어느 정도 넣어줘야 됩니까? 예, 이 유황 원소 기호로서 S라고 하는데요. 이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이런 유황으로서의 하루 섭취량은 우리가 MSM이라는 게 있습니다. MSM이라고 하는 유기유황이 있는데요. 유기유황이 있습니다. 이 MSM이라고 하는 유기유황이 유황을 한 30% 정도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유황을 하루에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되냐면 1500ml 정도를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러면 MSM량으로는 얼마가 되냐면 4500mg 정도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물에 유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황을 섭취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 50% 정도만 우리가 MSM으로 섭취를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섭취가 안 되는 사람은 MSM량으로 4.5g 이상을 보충을 해야 될 것이다. 보통 한 4g 정도만 보충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MSM 유황으로 글루타치온 만드는 데는 MSM량으로 한 2g 정도를 섭취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카로티노이드입니다. 이 카로티노이드는 노란색 색소입니다. 황색 색소인데요. 이 황색 색소인데 기름에 녹아요. 기름에. 그래서 이 지용성 색소라고 하는데 유해산소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산화지질 라디칼 같은 이런 기름의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해산소는 이 카로티노이드가 잘 잡습니다. 이 카로티노이드 계열이 노란색 계열의 어떤 이게 베타카로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베타카로틴도 이 카로티노이드의 계열이고 그다음에 강황 들어보셨죠? 강황. 울금이라고 하죠? 울금 같은 경우에도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노란색이잖아요.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이런 그런 그래서 울금이나 그다음에 강황이나 그다음에 당근이나 호박 이런 데 들어있는 노란색 색소들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지용성 유해산소를 아주 훌륭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당근 양으로, 당근 있죠? 당근 좀 큰 걸로 2개 정도씩 섭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의 유해산소를 제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 15년간 연구한 아주 획기적인 물질인 이 플라보노이드 있어요. 플라보노이드. 이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성 색소를 의미합니다. 네? 식물성 색소를 플라보노이드라고 그래요. 색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색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색소가 한 600가지가 있어요. 식물의 색깔을 나타내요.
이 색소 600가지를 안토시아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보노이드 이코르 안토시아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보노이드 600가지 플라보노이드 중에 가장 효과가 항산화 능력이 가장 강력한 그런 색소가 바로 시아닌이라고 하는 안토시아닌이에요. 시아닌. 이 시아닌이라고 안토시아닌은 빨간색 레드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드 컬러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식물들을 보게 되면 체리 있죠, 체리. 산수유가 남자에게 참 좋은데 하죠? 왜 좋아요? 이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네. 구기자 있죠? 구기자가 간에 참 좋은데, 그러죠? 구기자는 간이잖아요. 오미자, 구기자. 색깔이 어떤 컬러예요? 시아닌이에요. 복분자도 마찬가지죠? 남자에게 참, 오줌 요강이 깨져버릴 정도로 그걸 보름 먹고 나면 요강이 뒤집어져 버린다. 그래서 복분자예요. 뒤집을 복자에다가 요강분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C3G가 그만큼 강력한 이런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에는 복분자라든지 산수유라든지 그 다음에 구기자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무려 산수유의 딱 2000배 정도 되는 2000배면 어마어마하죠. 복분자로 따지면 한 20배 정도 되는 복분자도 대단히 강한 색소지만 복분자는 요강을 뒤집어 놓은 것이지만 이 열매는 요강을 뒤집는 게 아니라 요강을 날려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 동유럽의 카사노바들은 동유럽의 카사노바들은 아주 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열매예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열매가 바로 아로니아라고 하는 이 열매가 C3G를 100% 가지고 있어요. C3G만 100% 갖고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양의 이 C3G, 시아닌을 C3G라고 합니다. 시아닌이나 C3G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C3G를 자연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열매가 바로 아로니아다. 그리고 그 아로니아 열매로부터 C3G만 추출을 하는 그런 특허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C3G를 추출을 해서 말하자면 신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 C3G를 하루에 어느 정도 복용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유해산소 5가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슈퍼옥사이드 이온,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라디칼, 그 다음에 일중황산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산화지질 라디칼. 이 5개의 유해산소를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바로 C3G 컴플렉스다. 그래서 이 C3G를 하루에 60mg에서 90mg을 섭취하면 됩니다. 당근은 2개고 MSM은 2g이고 C3G는 60에서 90mg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암과 만성질병을 유발하는 많은 유해산소와 그 유해산소를 유발하는 많은 독소들을 완벽하게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